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81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다가오는 25일에 빵형 주연 F1 더 무비가 개봉하죠. 한때 주목받는 유망주였지만 사실상 은퇴한 중년의 레이서가 어떻게 저렇게 트랙에 복귀해 기고만장한 신참 레이서와 함께 지지고 볶는 이야기가 기본 줄거리라 하는데, 어디서 항공유 냄새 안 나시나요? 탑건 매버릭과 이야기 골자가 어째 비슷하죠. 그도 그럴 게 연출자가 조셉 코신스키 감독으로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 틀에 감독의 몇 억 불에 달하는 제작비에 아이맥스 촬영에 배우가 실제로 극에 등장하는 운송수단을 운전했다는 점까지 여러모로 유사한 지점이 많은 영화인데요. F1 더 무비 시사회 평에 따르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내용이 고스란히 펼쳐진다 합니다. 안정적인 서머 블록버스터라는 거죠. 과연 흥행 수익도 안정적일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탐형이 빵형 혼자 운전하게 내버려둘 리가 없겠죠.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개봉한 영화 Days of Thunder, 한국 개봉명 폭풍의 질주, 속편 제작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F1 더 무비는 제목 그대로 F1 레이싱을 소재로 한 영화라면, 폭풍의 질주는 전미 스톡 자동차 경주협회가 주최하는 레이싱 대회 나스카를 다룬 영화죠. 탐형과 오랜 친구 사이인 전직 나스카 레이서가 탐형으로부터 폭풍의 질주 2 진행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각본 집필 작업 중이며 감독을 찾고 있는 단계라는데요. 폭풍의 질주 1편이 90년에 개봉했을 당시 그렇게까지 높은 흥행 성적을 기록한 영화는 아니었던지라 굳이 제작할 필요가 있나라는 세간의 우려가 있다고는 합니다. 탑건 매버릭도 비슷한 우려를 샀었지만 우리 모두 탑건 매버릭이 어디까지 날아올랐는지 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죠. 폭풍의 질주 2도 흥행 폭풍 일으킬지 혹시 모르잖아요? 과거 영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촬영 당시 탐형과 빵형 종종 미니 레이싱 카트장에 들러서 서로를 상대로 분노의 질주를 펼쳤다 합니다. 빵형이 초반에 앞만 치고 나가도 결국에는 탐형한테 따라잡혔다는데, 부디 F1 더 무비가 대박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흥행 실패로 시리에 빠져 있을 탐형이 카트장에서 그랬듯 폭풍의 질주 2로 F1 흥행 성적 따라잡아서 웃음꽃 피우기를 탐형 팬으로서 간절히 염원하고 있거든요. 폭풍의 질주 2 제작에 착수했다지만은 결국에는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빵형을 따라잡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탐 크루즈인데 투자가 안 될 리가 있나 하기에는 말씀드렸듯 파이널 레코닝마저 자빠지는 시대잖아요. 배우 이름값만으로는 투자받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도 이제는 너무 흔해졌고요. 한국 시장 상황은 할리우드보다 더하면 더했죠. 이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최근 안타깝게도 등장했습니다. 영화 오아시스, 밀양, 버닝 등을 연출했던 이창동 감독 관련 소식인데요. 이창동 감독은 현재 7년 만에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 촬영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7년 만에 신작이라는 정보뿐 아니라 설경구, 전도연, 조인성, 그리고 조여정 배우 등의 출연 소식으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영화 가능한 사랑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입니다. 처음부터 넷플릭스 공개를 염두에 두고 제작에 들어간 건 아니었다 합니다. 극장 개봉을 애초 계획으로 삼아놓고 중예산 한국 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15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감독의 명성과 배우진 덕분인지 해외 선판매도 잘 되었다 하고요. 거기다가 출연 배우들이 출연료를 대폭 낮춰서 제작비를 80억 원 미만 선으로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 투자 배급사가 투자에 난색을 표했다 합니다. 제작이 표류할 위기에 처하자 넷플릭스 쪽으로
가능한 사랑 제작사가 방향을 튼 거죠. OTT 컨텐츠는 법률상 영화가 아니라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됩니다. 그 결과 제작사는 15억 원의 지원금을 자진 철회했고요. 이창동 감독, S급 출연진, 최대 80억 원 선인 그렇게까지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제작비 3콤보에도 투자자가 지갑을 안 연 거죠. 제작비가 중간 수준인 영화 대신에 제작비가 30억 원 이하로 확 낮거나 아예 200억 원 이상이 되는 확 높은 작품에만 지갑을 여는 것도 아니고 열까 말까 고민한다 합니다.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의 냉정한 현실이죠. 그렇다고 제작비가 매우 낮거나 확 높은 영화들이 마냥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어떻게든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할 텐데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 때 한국 영화계에 단비를 안겨다 줄 텐트폴 작품 나올 수 있을까요? 역시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광장이 원작 팬들로부터 이건 광장이 아니야 식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말씀드렸었죠. 2025년 여름 극장가 한국 텐트폴 영화 한 편이 최근 예고편을 공개했는데 어째 광장 못지않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동명의 인기 웹소설을 영화화한 안효섭, 이민호 배우 주연 전지적 독자 시점이 그 주인공인데요. 영화 신과 함께 제작사가 제작비로만 300억 원을 태웠고 영화 더 테러 라이브, PMC 더 벙커 등을 연출한 김병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라 합니다. 7월 23일 개봉을 확정 짓고 공개한 예고편에서 주요 캐릭터들이 원작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총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선보여서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광장처럼 전지적 독자 시점도 제가 읽어보지 않았어서 원작을 총 쓰는 게 그렇게 실망할 지점인가 싶기는 한데 꼭 그것뿐이 아니라 어째 예고편만 봐도 본편에 대한 기대가 딱히 이 또한 혹시 모르죠. 영화 신과 함께도 예고편 공개됐을 때 이게 뭐지? 했는데 두 편 다 1000만 넘기면서 대박이 났잖아요. 알고 보니 신과 함께가 아니라 신파 함께여서 문제였지만 여튼 최대 흥행 스코어 300만 명 박스권에 갇힌 대한민국 극장가의 전지적 독자 시점뿐 아니라 이런저런 작품들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드래곤 길들이기 에피소드에서 나 롤린스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실망했다. 나처럼 청취자 터치 안 하는 팟캐스트 운영자가 어디 있냐?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게 아니잖냐? 슈퍼챗을 쏴달랬냐? 후원을 해달랬냐? 그냥 딱 기본만, 응? 기본만 지켜달라. 아무리 편하게 쉬는 동안에 팟캐스트 듣는다 하지만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구독 및 알람 설정하고 딱 그 정도만 해달라는 거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잡돌이 좀 했죠. 효과가 있었을지 어디 한번 확인을. 팟빵에 로사 숫자 2님께서 뭐든 한 가지를 꾸준히 진득하게 하시는 분은 인정받아 마땅하십니다. 늘 하트만 찍다가 처음으로 댓글을 올립니다. 방송 재밌게 듣고 있어요 라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청취자분들 이 로사2님 좀 본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늘 하트만 찍다가 늘 하트를 좋아요를 찍어주고 계셨다는 거, 댓글은 플러스 알파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사투님 말씀처럼 좋아요가 됐든 댓글이 됐든 한 가지를 꾸준히 진득하게 하시는 분은 인정받아 마땅하죠. 댓글까지 감사드리고요. 10286840님께서 키읔키읔키읔 100회 업로드 축하드립니다. 조용히 잘 듣고 있습니다. 웃음. 안 한다고 하셨지만 구독자 애칭 봄봄이가 어떨지 살짝 의견 내려놓고 갑니다. 앞으로도 조용히 응원할게요. 히읗히읗. 축하 댓글 감사드리고요. 조용한 응원도 매우 감격스럽습니다만은 애칭은 안 합니다. 의견 다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999님께서 키읔키읔키읔키읔 잘 듣고 있어요. 축하드려요. 100회 업로드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려 댓글 받는 것 같긴 하지만 기분은 좋네요. 그리고 자주 댓글 남겨주시는 청취자시죠? 하양이맘님께서 100개의 에피소드 잘 듣고 있어요. 축하해요. 짝짝짝. 내가 요범남범 듣느라 기분이 좋아요. 더 많은 에피소드 기대하고 있어요. 라 남겨주셨습니다. 상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기대에 보답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니까 역시 킹스맨 대사가 맞았어요. 매, 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다시 한번 올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81번째 에피소드, 저는 죄인입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클럽에서 빵댕이를 흔들었습니다. 유부녀를 탐했습니다만 어쩝니까? 그녀가 내 현란한 스킬을 못 잊겠다고 칭얼대는데 시너스, 죄인들,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시너스, 죄인들은 영화 크리드, 블랙팬서 등을 선보였던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본인 각본을 토대로 연출한 작품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시너스라 부르겠습니다. 시너스 죄인들. 이 제목이 이게 뭡니까 정말. 미션 임파서블 부재 불가능한 임무 이거잖아요. 한국 사람들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말이야. 시너스 딱 하면은 바로 죄인들 떠올리겠구먼. 모르면은 사전 금방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 참나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억텐 한번 요상한 방향으로 부려봤고요. 언급드렸듯 시너스는 오리지널 각본으로 탄생한 영화입니다. 오리지널 각본으로 제작되는 영화는 찾아보면 많지만 워너브라더스라는 메이저 배급사가 한화로 1,200억 원에 달하는 9천만 불이나 베팅한 작품은 근래에 보기 드물기는 하죠. 속편의 속편, 리메이크, 리부트, 프리퀄 혹은 원작이 있는 영화들이 메이저 배급사 마크를 붙인 채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눈에 띄는 작품이란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작이 있거나 속편이거나 리메이크 등등인 작품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딱 명확하게 있잖아요. 기대를 충족시켜 줄지 말지라는 관람 포인트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영화 시작 전부터 재미의 틀을 고정시켜버린다는 단점이 있죠.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작품은 이야기 자체는 생소할지 몰라도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관전 포인트가 색다르고요. 야, 그럼 뭐하냐? 허리우드 배급사 새끼들 매일같이 간섭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 마음대로 편집하잖냐? 라고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기우가 전혀 아니죠. 오리지널 각본이니 뭐니 해도 끝내 칼질당한 사례는 무수히 많으니까요. 라이언 쿠글러 감독도 이런 우려를 잘 알기에 처음부터 최종 편집권 그리고 영화 개봉 25년 후에 소유권을 내게 돌리도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합니다. 워너가 이를 수용하면서 독립성을 보장받았고요. 즉 영화가 괜찮다. 라이언 쿠글러 이 감독 요물일세. 반대로 영화가 별로다? 워너브라더스 뒤에 숨을 생각하지 마. 이씨 라이언 쿠글러 넌 안 돼 임마. 라고 하시면 된다. 여튼 이 같은 독창성 때문일까요? 북미 개봉 후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 안정적인 수익 감소세를 보이면서 현재까지 북미에서만 2억 7,500만 불, 한화 3,76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2011년 이래 지난 15년간 북미에서 개봉한 오리지널 영화 중 가장 높은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 개봉작 인셉션이 2억 9,200만 달러를 북미에서 거둬들였으니까 근래에는 인셉션 자리도 탈환할 듯 싶습니다. 북미에서는 상당한 흥행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한국을 포함한 미국 기준 해외 시장에서는 시너스가 좀처럼 흥행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너스의 전 세계 수익은 대략 3억 6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여기서 2억 7천만 불 정도를 빼면 대충 해외에서 9천만 불, 계산하기 쉽게 1억 불 정도를 벌어들였다는 거죠. 해외 수익이 북미 수익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서 만연했던 지금까지 이어지는 흑인 인종차별을 극의 중심 소재 중 하나로 다루고 있기에 아시아권에서는 흥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유럽 등지에서는 흑인 또 거기서도 인구가 많으니까 호응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잠시 후에 롤린스의 어줍지 않은 분석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너스는 특히 촬영 부분에서 영화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개봉 후에는 극찬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65mm IMAX 필름으로 촬영하고 거기에 울트라 파나비전 70 포맷을 합쳐서 완성해냈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 다른 화면비로 촬영한 뒤에 이를 결합한 형식을 띈 최초의 영화라 합니다. 그 결과 IMAX 상영관에서 만약에 이 영화를 관람하신다면은
시네마스코프 화면이 펼쳐지다가 IMAX 1.43 대 1 비율로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용산 IMAX에서 봤습니다. 용산 IMAX 스크린이 국내 유일한 1.43 대 1 비율을 지녔기 때문인데요. 파이널 레코닝이나 드래곤 길들이기나 IMAX 촬영 분량이 있다고는 하지만 용암의 화면 전체를 채우지는 못하거든요. 예전에 한국 이름 조던필 감독의 영화 녹 개봉했을 때도 1.43 대 1 비율의 IMAX 화면이 있다 해가지고 일부러 용암액에서 봤었습니다. 그때 영화 마지막에 외계 생물체가 아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쫙 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 그 장면이 IMAX 풀 화면비로 딱 펼쳐졌을 때의 혁언할 수 없는 압도감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바타가 어쩌고 탑건이 어쩌고 해도 야, 황홀하다 라는 생각까지만 들었지 나를 압도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노블 보며 받았던 깊은 인상, 시너스가 재현해 줄까 라는 기대감 때문에 용암액을 선택했는데 노비 안겨다 주었던 압도적 경험 또 느꼈는가? 잠시 후에 말씀드려 보겠고요. 영화 시너스 출연 배우로는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애니메이션 덕후 마이클 B 조던 배우, 애니메이션 그 중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향한 마이클 배우의 사랑, 인터뷰 석상에서 공공연히 밝혀왔죠. 마이클 배우가 직접 연출한 크리드 3편에는 나루토와 드래곤볼의 영감을 받은 액션 장면을 넣었다 밝히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불꽃 소방대와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를 즐겨보고 있다 합니다. 이러다 언젠가 마이클 배우가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에 목소리 출연하는 날도 올지 모르겠네요. 디즈니에서는 호크아이 스베임 후계자, 시너스에서는 꺼지라 할 땐 언제고 바로 바가 되길래 마음 바뀐 줄 알았지? 라는 매운맛 대사로 무장한 헤일리 스타인펠드 배우, 시너스의 찐 주인공 마일스 케이턴 배우, 존나 좋군 오마 벤슨 밀러 배우, 그리고 잭 오코널 배우, 마지막으로 시카고 블루스계의 살아있는 전설, 미국 음악 잡지 롤링스톤 선정 세계 100대 기타리스트 36년생 버디가이 옹 등이 출연합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자연적 존재를 암시하는 내레이션이 울려 퍼지며 영화 시작합니다. 진실된 노래를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어 과거와 미래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는 이들이 있다더라. 아일랜드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인디언이라 일컬어지는 촉토족은 저렇게 부르고 서아프리카에서는 또 이렇게 부른다더라는 내레이션이 끝나자마자 만신창이가 된 채 일요일 아침 한창 예배 중인 예배당 문을 여는 마일스 케이턴 배우가 연기한 세미가 등장합니다. 얼굴에는 큰 상처가 나 있고 옷은 갈갈이 찢어졌으며 한쪽 손에는 목만 남은 채 부러진 기타가 들려 있습니다. 세미의 아버지는 예배당의 목사입니다. 세미를 발견하자마자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으며 다 괜찮다. 신앙으로 용서받으면 돼. 이제 그 기타를 내려놓거라. 음악을 버려. 라 하지만 부러진 기타를 움켜쥔 세미의 손이 강렬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때는 하루 전인 1932년 10월 15일 토요일, 세미는 미시시피 클락스데일이라는 깡촌에 사는 음악소년입니다. 블루스 뮤직에 푹 빠진 세미는 음악인의 길을 걷고 싶어 하죠. 그만큼 실력 또한 기깔납니다. 허나 목사인 아버지는 이런 세미를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음탕하기 그지없는 클럽에서 음란한 짓 벌여대는 종자들을 위해 기타 두들기는 게 그게 뭔 예술이냐? 너 음악 하겠다는 거? 아빠 오케이다. 그리고 네 음악 실력 뛰어나다는 거 내가 인정한다. 근데 왜 하필 블루스야? 이런 거죠. 이에 샘이 지지 않습니다. 목사 아들답게 성경 구절 줄줄 외고요. 지난 6일간 내가 쎄 빠지게 일했으니까 오늘 하루만은 내 하고픈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겠다 합니다. 그때 마침 세미의 사촌 형들인 마이클 B 조던 배우가 1인 2역을 맡은 스모크 스택 형제가 예배당을 찾아와 세미를 데려갑니다. 세미를 데리고 어디로 가려 하는 것이냐? 스모크 스택 형제는 이곳 클락스데일 출신입니다.
둘 다 클락스데일에서 좀 치던 형제였어요. 광장 남기준, 남기석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고 살아 돌아온 뒤에 시카고에 아마도 갱단에 몸을 담게 된 모양입니다. 193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됐죠. 정작 금주법이 시행되고 미국 전역에는 밀주가 기승을 부렸고요. 밀주 사업의 중심에 마피아, 갱단들이 있었죠. 이걸로 갱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는데 스모크스택 형제도 돈을 좀 만진 모양이에요. 이 돈으로 고향에 있는 어느 공장 부지를 백인 남성으로부터 사들입니다. 여기에 주크 조인트, 흑인 전용 클럽을 건립하고 싶어 합니다. 부지 매입 과정에서 백인 남성이 스모크 형제를 깔보는 투로 어디서 이런 돈이 나셨으려나 하자 스모크 형제, 형씨 그게 중요해? 하며 허리춤에 장착한 총, 진짜 총, 다른 총 말고요. 을 꺼내자 이내 백인 셔터마우스 하죠. 형인 스모크가 혹여나 KKK단 새끼들 오기만 해봐. 다 뒤질 줄 알아. 라 하자 백인 아재 헤헤히 요즘 같은 시대에 KKK단이 어딨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클럽 오프닝 행사가 토요일 밤에 열릴 예정이고 세미에게 사촌 형들이 연주 기회를 준 거죠. 형인 스모크가 클럽에 필요한 요리 재료나 간판 뭐 이런 것들을 구하러 간 사이 동생인 스택은 세미와 함께 마치 케이퍼 무비처럼 뮤직 세션을 모으러 향합니다. 스모크와 스택, 형제 간의 성격이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스모크는 진중하고 차분하며 냉정한 인물입니다. 세미, 오랜만이다. 대학교 들어갔다며? 축하한다. 그렇다고 너무 풀어지면 안 돼. 숙모님 걱정하신다. 자, 이건 용돈하고. 이런 까라인 반면에 스택은 정반대입니다. 세미 새끼, 응? 대학교 들어갔다며? 어떻게, 응? 재미 좀 보냐? 무슨 재미, 너 자취한다며 이 새끼야. 어떻게, 응? 피임은 잘하냐? 이 새끼 봐라, 이거 대답이 없네? 이 새끼 벌써, 야, 이 새끼 봐라, 이거 다 컸어, 잉? 야, 그러면은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자고로 이 여자란 말이야. 응? 다룰 때 스무스하게, 감정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육체적으로도 이 새끼, 스무스 따라해봐 임마. 이런 까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모니카 연주자 델타 슬림을 섭외하러 간 자리에서 스택은 세미가 보는 앞에서 스택의 전 여친인 헤일리 스타인펠드 배우가 연기한 메리로부터 아주 격한 환영 인사를 받습니다. 메리는 조부가 흑인인 흑백 혼혈입니다. 그래도 백인 피부톤이 더 뚜렷해가지고 사회에서 백인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데요. 메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스모크 스택 형제를 잘 돌봐줬나 봐요. 이때 스택이 백인 메리를 꼬셔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상 금기시 되어왔던 흑백 연인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고 성공을 쫓아 스택은 메리를 매몰차게 버렸고 수년간 연락 한 통 안 했습니다. 메리는 마이클 B 조던인데 뭐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스택을 기다렸지만 결국 부유한 백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다 잊고 살았다 생각한 그녀 앞에 스택이 딱 나타난 거죠. 스택은 메리를 매몰차게 대합니다. 사람 다 보는 앞에서 흑인이 백인 유부녀와 말 섞고 있다 하면은 피곤해지는 것도 있지만 스택이 현실을 알았던 거죠. 자기와 메리에게 희망찬 미래란 없다는 거를요. 스택이 메리와 지지고 볶은 끝에 클럽 연주자 섭외하고 또 클럽이 수질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클럽 가드 역할로 오마 벤슨 밀러 배우가 맡은 콘 브레드까지 섭외하는 동안 요리 재료니 간판 계약이니 등을 마친 스모크는 한적한 외곽에 당도합니다. 스택이 백인 여자친구 메리를 버리고 떠났다면 스모크는 흑인 아내 애니를 뒤로 한 채 전쟁터로 향했었는데요. 스모크가 애니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둘 사이에서 갓 태어났던 아이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을 추모한 뒤 주술사인 애니와 재회한 스모크는 곧 열게 될 주점의 주방을 그녀에게 맡아달라 하죠. 단순 부탁 때문에 온 건 아니었습니다. 스모크는 여전히 애니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다시 찾아온 거였어요. 스모크 허리춤에 장착한 총을 꺼내서 일발 장전 후 애니와 한바탕 뜨거운 사격전을 펼칩니다.
그렇게 스모크 스택 형제의 주크 조인트는 성대한 오프닝 파티를 열게 됩니다. 고된 노동 후 한 잔 때리러, 한춤 땡기러, 뜨밤 보내려 이 동네 저 동네 흑인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메리도 찾아왔고요. 세미가 한눈에 반한 유부녀 펄린도 클럽을 찾았습니다. 베테랑 델타 슬림이 먼저 무대에 서서 클럽 분위기를 한 차례 확 띄워놓습니다. 토요일 밤의 열기 폭발시켜야겠죠? 목사 아들 프리처보이 세미가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자작곡 I Lied to You를 열창하는데요. 그의 열창으로 클럽 분위기는 삶과 죽음,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것만 같은 열광의 도가니로 치닫습니다. 무대 후 수질 관리자 콘브레드 앞에 눈깔이 범상치가 않은 잭 오코널 배우가 분한 백인 악사 레믹과 그의 동료 2명이 나타납니다. 클럽에서 울려 퍼진 음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가 백인이긴 하지만 음악 앞에 그게 뭐 중요합니까? 당신들과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다. 클럽에 입장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과연 레믹과 그의 동료들은 순수히 음악을 향유하러 스모크 스택 주점에 들른 걸까요? 이들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스택은 메리와 간밤에 뜨밤 보낼 수 있을까요? 세미의 기타는 어쩌다가 아작이 난 걸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시너스, 죄인들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화면 얘기를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이맥스인지 알겠더라고요. 왜 이걸 고집했는지. 이 영화에서 아이맥스 풀 화면비는 둘 중 하나의 용도로 쓰입니다. 광활한 풍광을 담아내는 게 첫 번째인데요. 마치 아이맥스 태초의 활용도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63빌딩에 아이맥스 상영관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당시 그 상영관에서 보여주던 게 다 광활한 대자연, 풍광을 녹인 다큐멘터리들이었죠. 여기서도 주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데 쓰이고요. 혹은 두 번째로 얼박샷에 유독 화면비를 활용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쿠키 장면? 에필로그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아이맥스를 고집한 이유를 대강 알겠더라고요. 스택과 이 늙은 세미가 인생 최고의 날, 그 날이 안겨다준 해방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음악으로 해방감을 맛본 늙은 세미에게 스택이 이제 죽음으로부터 해방감을 맛보고 싶지 않느냐, 짜릿한 음악 생활 더 이어가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자 늙은 스택이 그날 밤 그들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클럽에서의 1분 1초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라고 회상하죠. 나는 이미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맛봤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 형은 그날 밤 어땠냐? 나와 같은 감정을 느꼈냐? 라고 오히려 되묻죠. 스택, 클럽 오프닝 파티 전에 마지막으로 형을 보았던, 마지막으로 태양을 보았던 단 몇 시간이었던 그 순간이 진정 자유로웠던 순간이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라는 말을 남기죠. 세미가 본인의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라고 말할 때는 회상 장면 대신에 흉터가 남은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깊게 패인 버디가이 옹의 주름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아이맥스 풀 화면 미스크린에 담겨 있죠. 이로 인해 세미가 뱀파이어보다는 젊을지언정 스택보다 더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늙으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더해서 헌터들로부터 쫓기는 뱀파이어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큰 평지풍파를 세미가 겪은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스택이 자기 인생 최고의 날을 말할 때에는 뱀파이어가 되기 전 그의 모습을 얼박샷으로 비추기보다는 넓은 초원에 서 있는 스택의 모습 혹은 스모크 스택 형제의 모습을 비추죠. 아마도 이 순간에 곧 맞이할 클럽 오프닝 파티를 앞두고 우리가 해냈구나 등과 같은 깊은 상념에 젖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제들의 어떤 상념에 젖은 듯한 뒤태가 아이맥스 화면비 구석에 쬐끔 나와요. 바람에 흩날리는 그들의 옷자락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진정 자유로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관객으로 하여금 대번 납득하게 만들죠. 이처럼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아이맥스 풀 화면비에 광활한 대자연 속 자그마한 인간을 담아내서 그들이 해방감을 느끼는 순간을 보여주려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해방감을 만끽하는 캐릭터들의 떨리는 얼굴 근육을 얼박샷으로 잡아내려 한 것 같고요. 스모크가 KKK단 상대로 총질할 때
총과 함께 떨리는 그의 모습이 아이맥스 화면으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와 아내의 환영이 아른거리는 그 모습도 아이맥스 화면이죠. 스모크의 해방을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이렇게 표현하려 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 장면을 감상했습니다. 단순히 화면의 질감, 색감, 이런 시각적인 체험만을 위해 아이맥스 촬영을 고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를 볼 때 이것도 이제 용암행에서 봤는데 다 좋은데 굳이 이 얘기를 담아내겠다고 아이맥스 카메라 필름 촬영을 고집했어야 했나? 라는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좀 과용 아닌가? 라는 인상을 받았던 오펜하이머에 반해서 시너스는 아이맥스 카메라를 왜 활용하고 싶어 했는지 그 의도가 관객에게 분명하게 전달된 작품 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해방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아이맥스 화면비를 썼다면은 시네마스코프는 좌우 대비를 주기 위해 쓴 것 같아요. 분명 아이맥스 화면이 더 넓은 풍광을 담고는 있지만 시네마스코프 화면에 담긴 배경이 더 가로로 길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비에서 직사각형 화면비로 바뀌다 보니까 일종의 착시를 느낀 걸 수도 있겠죠. 예. 그럼에도 시네마스코프 화면 상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반대로 움직일 때 더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효과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명확하게 편이 갈리는 대립구도를 비추는 데에도 시네마스코프 비율이 요긴하게 쓰였고요. 처음에 두 화면비가 결합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거 너무 정신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으로 마이클 B 조던 배우의 1인 2역 연기를 꼽고 싶습니다. 스모크 스택 형제 간의 차이점을 입고 있는 의상의 색깔 차이로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의 변화로 드러내 놓긴 했습니다만 마이클 배우의 연기가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껄렁껄렁한 놈과 진중한 놈 확실히 분간을 줘가면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인 것 같아요. 잘생겼고 몸도 좋은데 연기까지 잘해. 차세대 덴젤 워싱턴 배우의 길을 걷고 있는 배우임에는 틀림없다 느껴졌습니다. 갈등 구도를 통해 현대 미국 사회를 엿볼 수 있다는 점 또 좋았던 점으로 꼽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저의 미천한 지식에 기반한 말 같지도 않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영화에서 갈등 구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죠. KKK단과 뱀파이어 레믹 일당의 피부색인 백인 집단과 스모크 스택 형제를 필두로 한 흑인 집단, 매우 천편일률적인 갈등 구도가 일단 1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로는 아이리시계 뱀파이어 레믹, 그를 잡으려는 촉토족, 레믹에게 당한 흑인들, 미국 사회 내 소수자 간의 갈등 구도, 이게 이제 두 번째인 거죠. 영화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소수자 전쟁, 두 번째 갈등 구도이고요. 살펴보자면 백인 아재가 판 부지에서 소수자들 간의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흑인이 아이리시계를 이겼지만 다음날 아침 미국 백인 아재가 부지에 찾아와서 흑인을 죽이고 자기가 판 부지를 다시 빼앗으려고 들죠. 스모크처럼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돈 주고 산 부지를 다시 원주인에게 부당하게 빼앗기고 말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백인으로 대변되는 기득권자들은 소수자를 등쳐먹어 돈을 버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였고요. 만약 레믹이 승리를 거뒀더라도 난 너한테 판 적 없는데? 라면서 값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레믹이 금으로 꼬셔가지고 KKK단을 다 잡아먹었겠죠. 레믹에게 물려서 3인조 밴드 일원이 된 부부처럼 말이죠. 이런 레믹을 쫓는 건 이 동네의 촉토족 뿐이에요. 허나 촉토족으로 대변되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백인들에 의해서 자기네들 땅에서 쫓겨난 지 오래잖아요. 괴물이 나타나도 기득권자들은 돈에만 반응하고 괴물에 유일하게 대항하는 자들은 소수자들 중에서도 소외된 자들이고 결국 흑인 커뮤니티는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한 목소리로 일치단결된 의견이 잘 안 나오잖아요. 마늘을 먹어라 말아라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싸우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작금의 미국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럼 괴물, 뱀파이어는 뭘 의미하는가? 왜 하필 아이리시계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보다 덜 무서울지언정 막막하기 짝이 없다는 책을 아예 안 읽은 놈이 씨부리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세요. 레믹이 자꾸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의 일원이 되면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된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고 서로 평등하다, 그 끝에 너는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꼬시잖아요. 언뜻 들어보면 좋아 보이죠? 남녀노소, 흑인, 백인, 황인 가릴 거 없이 손에 손잡고 강강수월래 하고 있으니까 진정한 멜팅팟처럼 보이죠? 허나 그 집단에는 개성이 없죠. 몰개성이잖아요. 세미가 그 집단에 속해버리는 순간 프리처보이, I lied to you 없는 거예요. 설령 그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선량한 민간인을 뱀파이어로 꼬드기기 위한 선정가요로 쓰일 수밖에 없죠. 이걸 노리고 레믹이 세미를 원했던 거고요. 자기네들의 자기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흡혈, 빨아들인다. 무엇을? 그들의 개성을. 그래서 빨아들인 개성을 어디다 쓰느냐? 다른 개성을 빨아들이기 위한 홍보용으로. 뱀파이어가 결국 극중 KKK단과 손을 잡는 것으로 밀어보아 극중 남부 백인 집단은 현대사회의 자본가를, 뱀파이어는 개성을 위하는 척하면서 몰개성을 주도하는 현대사회 자본가들의 앞잡이를 의미하는 것 아닐까라 저는 여겼습니다. 때로는 앞잡이들이 덩치가 커져가지고 자기 주인을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뱀파이어와 KKK단의 상관관계도 얼추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뱀파이어들이 자꾸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냐 묻잖아요. 이게 뱀파이어 장르물의 고전적인 작법이라지만 자본의 힘 앞에 잃어가는 개성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개성을 잃어가는 것 같은 아티스트가 에이전시에게 이제 화내려고 들 때마다 아니 왜 내 마음대로 음악 못하게 하냐, 왜 자꾸 천편일률적인 음악을 강요하냐 라고 할 때마다 아니 야 내가 계약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니? 우리 다 절차 지켜가면서 계약했잖아. 최종 승인은 너가 했어 임마.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래? 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뱀파이어는 왜 하필 아이리시계냐? 참 말하기 부끄럽긴 한데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 갱스터 영화 보면은 갱단들이 아이리시인 경우가 참 많잖아요. 미국 백인 사회에서 아이리시계가 오랜 기간 차별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메인 갈등축이 소수자 전쟁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차별받아 설 자리를 잃은 끝에 총칼을 잡았죠. 이 때문에 자기들끼리 동지해도 남다르고요. 이처럼 밤에 주로 활동하는 뱀파이어를 아이리시계로 설정함으로써 미국의 밤을 한때 주름 잡았던 아이리시 갱단을 연상케 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각자의 개성보다 우선시되는 게 아이리시라는 혈통이잖아요. 뱀파이어들도 뱀파이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죠. 아이리시 갱단과 뱀파이어 간에 겹쳐지는 게 꽤 많다고 느껴져서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꿰어 맞추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아이리시계로 설정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극의 중심에 있는 샘이라는 인물은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본인을 투영시켜서 만든 캐릭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한번 쭉 보시잖아요. 장편 영화 데뷔작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부터 최신작 시너스까지 흑인 주인공을 필두로 흑인 사회가 배경인 작품을 다뤄왔습니다. 크리드 연출을 맡아서 할리우드 시스템을 경험하게 됐고요. 할리우드 시스템의 정점인 디즈니가 제작하는 블록버스터 블랙팬서를 연출하기에 이르죠.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할리우드 시스템 내에서 인종을 떠나가지고 신인 감독에게 뭐 얼마나 대단한 재량권이 주어졌겠습니까? 또 블랙팬서 같은 경우는 흑인 사회에 대한 고발적인 성격부터 문화적인 특색 등 소위 말하는 흑인 문화를 상업적인 용도로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잖아요. 이거를 디즈니가 왜 오케이를 해줬을까? 물론 블랙팬서가 마블 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캐릭터니까 타노스랑 맞짱 뜨는데 비브라늄 필요하니까 블랙팬서 캐릭터를 기용했겠지만 우리가 아는 그 블랙팬서 내용대로 꾸려나간 이유는 이건 디즈니의 생색내기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우리 이렇게 PC적이야. 소수인종 문화에 관심 많아. 라고 광을 팔면서 오케이 흑인 문화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지 속셈인 거죠. 이 과정에서 라이언 쿠글러 감독 디즈니와 이런저런 줄다리기를 했겠죠. 일단은 블록버스터 감독 한번 하면 그리고 그때 마블 잘 나갔으니까 내가 이거 찍는다? 라고 하면 10억 불 수익 거두는 감독이란 타이틀 금방 달 거고 근데 이 성공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꾸려나가왔던 어떤 흑인 문화를 이렇게 상업적인 용도로 파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두고 디즈니와 나름의 줄다리기를 펼쳤을 거고 거기서 신인 감독으로서 한계를 느꼈을 수 있고요. 자본의 논리에 굴복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냈을 때의 성취감도 얻었을 테고요. 어째 부러진 기타를 안고 시카고로 건너간 어린 세미가 자기 소유의 클럽을 운영하기까지 겪게 될 일 같지 않습니까? 클럽을 운영하게 되면서 세미는 블루스계의 언터처블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극 중에서. 블루스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티스트가 되었고 그 누구도 본인의 예술적 역량에 터치를 못할 거 아닙니까? 늙은 세미의 이 같은 모습은 현재 라이언 쿠글러 감독을 의미하죠. 내가 쓴 각본 들고서 이거 내가 연출할 겁니다. 최종 편집권 나한테 있어요. 수익 배분은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영화 소유권도 25년 후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등등 메이저 배급사한테 선제시하고 거래 성사됐잖아요. 이쯤 되면은 시너스는 라이언 쿠글러의 공개 일기장과도 같다. 신인 감독이었을 때의 패기, 좌절, 혼돈 등을 영화 내에 담아내서 나한테 이런 시절이 있었다. 스스로 되새기고 지금도 다른 감독들, 아티스트들, 다른 장르에서도 이런 일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세미가 시카고로 떠나죠. 그 다음에 라이언 쿠글러 감독 성공했잖아요. 야, 세미가 성공했듯이 나도 성공했잖아. 니들도 다 알잖아. 그런 다음에 현재의 나를 딱 보여주는 거죠. 늙은 세미로 하여금. 그래서 지난한 과정 끝에 지금의 세미가 있듯이 내가 있는 거다. 라이언 쿠글러가 있는 거다. 스택이 세미에게 불면에 관한 유혹을 제시하듯이 이런저런 유혹이 나에게 지금도 있지만 이 같은 유혹? 난 신경 쓰지 않는다. 난 앞으로 이 길을 계속 갈 거다. 이게 나에게 해방이고 자유다 이 할리우드 쉐키드라를 담아내려 한 건 아닐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갈등 구도로 시작해서 미국 사회에 운운하더니 라이언 쿠글러 감독 얘기로 끝을 맺네요.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중구난방 진행 사과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아는 만큼 알아보려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배운 만큼 즐기실 수 있는 영화가 바로 시너스입니다. 블루스 장르에 대한 이해도 미국 내 흑인 차별 역사에 대한 지식, 더 넓게는 미국 내 흑인 사회에 대한 지식 등등 알면 알수록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너무 어려운 작품 아니야? 아닙니다. 몰라도 상관없으세요. 저 보세요. 저 무식한 놈이 지 멋대로 이리 뜯고 맛보고 즐겼지 않습니까? 특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꼭 블루스가 아니더라도 환장하실 것 같아요. 세미가 I lied to you 부르는 장면만큼은 이 장면만을 위해서라도 꼭 아이맥스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극장에서 볼 가치가 충분하다. 진실된 노래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어서 과거와 미래 영혼을 불러들인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빡 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영화 시너스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이고요.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확실하게 이제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잖아요. 스모크 스택 형제가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주점을 열기까지의 과정이 파트 1이면 주점을 연 뒤에 이제 뱀파이어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들과 대응하는 내용이 파트 2잖아요. 이 파트 1이 살짝 좀 지루해요. 그래도 장르적인 재미를 주겠다고 주크 조인트에 필요한 인물들을 섭외하는 과정을 마치 케이퍼 무비에서 보던 그것 마냥 연출을 해내긴 했습니다만 그들을 불러 모으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환기돼서 나오는 내용이 미국 내의 흑인 차별 역사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약간 교과서에서 보는 듯한 내용이 재현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받았습니다. 기차역 같은 데 가보면은 백인 전용 화장실 있고 흑인 전용 화장실 있고 여기에 우리 계속 이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권리를 주고 무언가를 구입을 했는데 백인들이 너 이거 훔친 거지 해가지고 막 집단으로 구타하고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불행한 역사고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일단은 남의 나라 역사잖아요. 그러면 거리감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확 공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확 공감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좀 제3자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달까요? 그래서 역시나 흑인 차별에 관한 역사가 미국만큼이나 뿌리 깊은 유럽에서 시너스가 흥행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역사, 문화적 특수성에 기반한 인종차별 문제를 세밀하게 다루다 보니까 흑인 인구 비중이 아시아권보다 높은 유럽인들 입장에서도 우리 얘기가 아닌 미국 얘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남의 나라의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지만 우리 문제와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흥행 폭풍이 벌어지게 되죠. 프랑스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온몸이 마비돼 입술 근육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전신불구 백인 백만장자와 가난한 흑인 청년이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우정을 쌓게 되었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죠. 설경구, 조진웅 배우 주연 영화 퍼펙트맨이 이 영화를 그대로 빨아다 만들었고요. 프랑스 개봉 당시 10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언터처블 1%의 우정 차지했습니다. 언터처블이 프랑스 내 흥행에 힘입어서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일제히 개봉을 했는데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주변 유럽 국가들에서 흥행 광풍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종 관객 수 17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전 세계적 흥행작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브라이언 크랜스턴, 케빈 하트, 니콜 키드먼 배우 주연 영화 업사이드라는 작품으로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왜 유럽 등지에서 특히나 흥행을 했을까? 미국은 왜 이 작품을 리메이크 했을까? 인종차별, 유색인종 사회에서 유독 심한 빈민 문제 등 문화적인 범용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언터처블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시너스는 문화적인 특수성이 강해서 세계적인 흥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IMAX 화면비가 나오다가 시네마스코프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몇몇 화면에서는 화질이 심하게 안 좋더라고요. 감독이 일부러 뭐 초점을 나가게 연출을 했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이 맥락에 갑자기 초점이 나간 화면을 왜 보여주는지 나 같은 무식한 놈은 도저히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아니 뭐야 이거? 왜 시네마스코프 화면비로 나올 때마다 화질이 이 모양이야? 그러다가 아이맥스가 나오면 해방감을 느끼고 아 이것도 설마 의도한 건가? 답답한 감정을 느끼다가 아이맥스 화면비 보면서 해방감을 느끼라고? 여튼 그런 기술적인 아쉬움이 있어서 좀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덜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결국 후반부에 뱀파이어와 스모크 무리가 다이다이를 뜨면서 모든 일들이 다 최종 국면에 돌입하게 되잖아요. 그때 뱀파이어와 벌이는 대전투 별로예요. 별로 박진감이 없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처음으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의 화면 그 구도를 보시면은 뱀파이어 수가 스모크 일당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쟤네 금방 털리겠네 했는데 뭐 나름 잘 싸우더라고요. 아니 야 저쪽 수인데 대등하게 싸우는 게 말이 돼? 라고 해가지고 스모크가 저기서 무쌍을 좀 찍나 했는데 무쌍 찍는 것도 한두 번이지. 비리비리하게 생긴 애들도 뱀파이어 상대로 잘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무리 뭐 마늘이 있고 나무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좀 연출적인 측면에서 시작부터 설득력을 잃은 채 진행이 되었고 버려지는 대난장판도 박진감을 강화시키는데 작용을 못해가지고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큰 하이라이트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좀 심심하게 끝났다. 그래도 마지막에 레믹이 그 화염 소용돌이 일으키면서 불타는 장면만큼은 장관이었는데 그 전까지의 이게 다이다이 호이짜 장면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시너스 죄인들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영화 시너스 죄인들에 대한 제 별점은 4.0 괜찮은데 입니다. 무식한 저도 음악에 대해서 지식이 적은 저도 즐기면서 봤던 작품이긴 합니다. 초반이 살짝 지루하긴 하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안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메타포, 상징, 은유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도드라지는 것도 있고 이 직관적으로 도드라지는 게 어느 정도 있다는 게 또 마중물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지 라는 지적 호기심을 안겨다 주더라고요. 찾아보면서 그래서 이때 스모크가 이랬던 거구나 스택이 이랬던 거구나 여기에 이런 장면이 있었던 거구나 나중에 VOD로 나오면은 재관람하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겠다 라는 재미 포인트를 또 안겨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고찰해 볼 지점이 많은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4.0 괜찮은데 라는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영화 시너스 죄인들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토요일 밤의 광풍이 너에게 닿기를 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노래 너에게 닿기를 좀 빨아다 썼습니다. 뭐요? 어쩔 건데? 토요일 밤에 광풍이 일어났고요. 그 광풍을 통해서 세미는 미래와 또 과거와 소통 아닌 소통을 하게 되었죠. 그것이 본인에게 힘이 되어서
먼 미래의 세미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 당시 내가 느꼈던 그 쾌감이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는 나에게 있어서 이정표로 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성공한 늙은 세미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라이언 쿠글러 감독 본인의 모습이 이제 좀 아른거리면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당신들에게도 나의 여정이, 세미의 여정이 닿기를 바란다. 세미가 그때 겪었던 그 쾌감, 그리고 그 쾌감 이후에 벌어지게 될 일들은 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닿기를 바란다. 는 의미가 이 영화에 녹아있지 않나 해서 토요일 밤의 광풍이 너에게 닿기를 이라는 한 줄평 작성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빵형 주연 F1 더 무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용화맥으로 보려고 하는데 좋은 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이 용화맥으로 보고 싶은데 좀 이해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못 보게 되면은 오징어 게임 3를 빠르게 준비를 해가지고 녹음을 해보던가요. 아니면은 28년 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옵션이 좀 많죠? 그래도 되도록 F1 더 무비를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나 아니거 봄 요봄 난봄 81번째 에피소드 영화 시너스 죄인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